안녕하세요. 두 자식 외에 마음으로 이어진 아들이 하나 더 있는 70대 할아버지입니다. 나이가 드니 뼈가 시려 겨울이 언제 끝나려나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났네요. 세월이 흐를수록 곁을 스치는 시간은 쏜살 같아지니 또 한 번 눈을 깜빡하면 따뜻한 봄이 와 있겠죠. 그냥 봄이 아닌 겨울을 지난 봄이라고 표현하면 따뜻함이 배로 와닿지 않습니까? 마치 고난의 시기를 힘겹게 버틴 뒤 찾아오는 행복처럼 말이죠.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처럼 들으면 마음이 포근해질 것 같은 따스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남은 겨울의 추위를 한 겹쯤은 녹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 농가의 자식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도 고마우신 어른들의 후원 덕에 우리 삼형제는 힘들게나마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었어요. 제가 9살 때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힘들게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보다 가난해도 아무 도움 못 받고 힘들게 산 사람들이 세상 천지다. 도움의 손길이 어디든 뻗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너희가 굉장히 운이 좋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선의로 지금에 이르렀다는 걸 기억하렴. 항상 받은 것에 배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당신 자신의 말씀처럼 먹고 살만해진 후로 늘 봉사 기부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이어 농사를 짓고 살던 형도 돈 많은 처가를 만나 자기 사업을 하며 떵떵거리고 살게 된 동생도 어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많은 선행을 베풀었죠. 서울로 상경한 후 회사를 다니며 아내를 만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키우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좁은 월세방을 벗어나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던 해부터 저는 사회 취약계층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형편이 되는 만큼만 쥐어짜낸 거라면 번듯한 자가를 가지게 됐을 때부턴 매년 300에서 500만 원 사이 금액을 기부했어요. 비록 저희 집도 막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조금 아끼면 모을 수 있는 그 돈이 누군가에겐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무엇보다 제 꾸준한 선행은 한 번도 제 행동에 불만을 표하긴커녕 응원을 아끼지 않던 아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이 39에 저는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 곧 죽을 사람처럼 좌절하고 무너졌던 절 단단히 지탱해준 사람도 바로 아내였어요. 현명하고 착했던 아내는 암투병을 하던 저 대신 아직 어렸던 애들을 돌보고 식당 일을 다니면서도 저에게 힘들다는 말 한 번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낸 저는 기적적으로 암을 이겨낸 후 몇 년 뒤엔 완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한편 완치 판정 전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해 직장 생활을 하던 전 나이 51살에 그만 실직을 했습니다. 재정 상태 악화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았거든요. 나 왔어 여보. 어깨가 많이 처졌네 우리 남편. 이번 면접도 잘 안 됐구나. 아무래도 암투병하면서 경력이 끊겼던 것도 있고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네. 택시나 택배 일이라도 찾아봐야 되나? 하지만 재취업은 쉽지 않았고 구직 6개월 만에 결국 전 진로를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아직 아들과 딸이 22, 20살이었던지라 대학 등록금도 계속 대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이 젊은 나이에 계속 일을 손에서 놓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제게 연락을 주신 분이 바로 아내의 오빠인 형님과 함께 사시던 장모님이었습니다. 김서방, 자네 취업이 영 뜻대로 안 된다지? 그럼 자네 내 뼈다귀 해장국 가게를 우리 선이랑 이어받아서 한번 해볼 텐가? 난 이제 늙어서 장사하기가 영 힘에 부치네. 그래도 애정 있는 가게인데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보단 자네하고 선이에게 넘기는 게 훨씬 내 마음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했어. 거의 30년 가까이 뼈다귀 해장국집을 운영하셨던 장모님은 저 아내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는 감사한 제안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장모님의 가게는 나름대로 위치한 동네에선 맛집이라고 소문이나 물려받으면 먹고 살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당장 장모님의 가게로 출근해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일하던 식당을 그만둔 아내 또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던 아이들 또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죠. 우리에게 자식 같은 식당을 물려주신 장모님은 그로부터 5년 뒤 가족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노후로 인해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렇게 전 회사원에서 뼈다귀 해장국집 사장이 되었습니다. 곳곳에 장모님의 손때가 묻은 공간에서 아내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즐거웠어요. 단골 손님들은 할머니를 볼 수 없게 된 사실을 아쉬워했지만 새로 사장이 된 아내와 저를 반겨주었죠. 그런데 서서히 그곳에 적응을 하다 보니 아내와 제 눈에 특이한 꼬마 한 명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빈병 남는 거 많이 있나요? 빈병? 네가 그걸 어디다 쓰려고? 모아서 팔려고요. 예전에 여기 계시던 할머니는 매일 모아서 밖에 내놔주셨는데 요즘엔 병이 없어서요. 이제 할머니는 여기 안 나오세요? 진짜 좋은 분이셨는데. 아저씨네 장모님인데 이젠 사위랑 딸인 우리가 가게를 이어서 맡고 있단다. 그런데 네가 빈병을 가져다 판다고? 좀 가져다 줄게. 잠깐만 기다리렴. 기껏 해봐야 10살 정도로 보이던 그 남자애를 처음 본 건 가게를 이어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이가 직접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저에게 빈병을 찾던 날이었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니 꼬마는 장모님이 계실 때부터 꾸준히 빈병을 받아가던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한 번 얼굴을 알고 나니 한가할 때 가게를 나가 밖을 구경할 때마다 꼬마가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꼬마는 그날 이후 제가 계속 내놓던 빈병들 뿐만 아니라 다른 가게 앞 빈병들과 폐지 등을 열심히 줍고 다녔죠. 한 번은 옆 분식집 사장님과 꼬마를 함께 지켜보게 됐는데 그때 저와 아내는 꼬마의 사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어요. 아유, 짜내라. 쟤 오늘도 나와서 저러고 있네. 저앤 아직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왜 병이나 폐지를 매일 줍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책가방까지 메고 있는 걸 보니까 초등학생 같은데 혹시 사장님 아시는 꼬마예요? 이 근처에서 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세히 모르는데 제 애비라는 사람한테 버림받고 엄마랑 둘이 산대요. 근데 집도 가난한 데다 엄마가 병을 앓고 있어서 일도 못하고 집에만 누워있다나 봐요. 그래서 고작 12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생활비 벌겠다고 학교가 끝나기만 하면 저렇게 빈병들을 줍고 다니는 거예요. 고물상 박씨 할아버지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애가 하루도 걸은 적 없이 매일 빈병하고 폐지를 팔러 온다면서 딱해 죽겠다고 혀를 차셨더라고요. 세상에 12살이라고요? 너무 작아서 많아봐야 10살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안 사장님이 보기에도 애가 좀 작죠? 워낙에 못 먹어서 또래보다 못 큰 것 같아요. 예전 여기 해장국집 할머니도 제가 안쓰럽다면서 가끔 간식도 직접 사서 손에 쥐어주곤 하셨어요. 애는 딱하지만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빈병 몇 개 더 챙겨주는 것 말고 뭘 해줄 수 있겠냐며 분식집 사장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정을 알게 되자 그 애가 더욱 딱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뒤론 매일같이 빈 술병들을 밖에 10몇 병씩 내놓기도 하며 어떻게든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빈병 감사히 가져가겠습니다. 예, 너 잠깐 이리 좀 들어와 봐라. 꼬마는 항상 밖에 놓인 병을 가져가면서도 꼬박꼬박 문을 열고 들어와 인사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꼬마를 불러들여 밥은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괜찮다고 말하던 아이의 배에선 돌연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죠. 저는 머쓱해하는 꼬마를 웃으며 테이블 의자에 앉혔습니다. 학교에서 밥 먹고 아직 저녁 못 먹은 거지? 아저씨가 뼈다귀 해장국 금방 가져다 줄 테니까 밥 2그릇 먹고 가. 알았지?
아내가 뚝배기 가득 음식을 내어온 뒤에도 꼬마는 한참 동안 수저를 들지 못하더군요. 아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지켜보던 저와 아내는 결국 가까이 다가가 다시 꼬마에게 물었어요. 왜 안 먹어? 엄만 집에서 굶고 계실 텐데 저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요. 기특하게도 그 꼬마는 자기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결국 어르고 달래서 아이에게 밥을 먹인 우린 밥그릇을 말끔히 비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따가 빈 병들 다 팔고 나면 다시 들러. 우리가 네 엄마 드실 목 따로 포장해 놓을 테니까. 알았지? 네? 저 돈 없는데. 그럼 이거 제가 어제 번 1,200원인데요. 이거랑 오늘 빈병 판 돈도 가지고 올게요. 그걸로 모자라면 내일도 모레도 돈 가져다 드릴게요. 꼬마는 주머니에서 꼬깃거리는 1,000원짜리 하나와 동전 2개를 내밀며 쭈뼛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는지 다급히 주방으로 피해버렸죠. 저 또한 코끝이 시큰거렸지만 애써 참고 꼬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돈은 필요 없단다. 네가 맛있게 먹어준 것만으로도 아저씨랑 아줌만 제값을 받았어. 이따 꼭 들러서 엄마 음식 가져가렴. 네가 안 가져가면 애써 포장한 음식 그냥 버려야 할 테니까 말이다. 알았지? 그런데 우리 꼬마 신산 이름이 어떻게 돼? 김우성이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종종 우성이를 불러 밥을 먹이고 모친의 목까지 해장국을 싸줬어요. 그리고 한 번은 아이 신발 밑창이 죄다 달아있는 걸 보고 아내에게 잠시 식당을 맡긴 채 우성이를 데리고 가 운동화를 사주기도 했죠. 저 진짜 괜찮아요, 사장님. 넌 뭐가 맨날 괜찮대. 가끔씩 저랑 엄마 밥 챙겨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데 이렇게 비싼 거 못 받아요. 우성아, 잘 생각해봐라. 너 가진 신발이 이거 딱 한 켤레라고 했지? 이거 다 떨어지면 너 맨발로 길바닥 돌아다니면서 빈병 주우러 다닐래?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너 병 주워서 돈 버는 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마음 같아선 신발뿐 아니라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었는데 무엇 하나 절대 그냥 받는 법이 없던 우성이에게 도움을 주기란 쉽지 않았어요. 사정이라도 제대로 알고 도울 방법을 모색해보자 싶었지만 우성이는 집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었죠. 우성아, 아저씨가 언뜻 들었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시니? 제 물음에 우성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먹곤 도망치듯 가게를 나가곤 했죠. 하는 수 없이 아내와 전 가끔 용돈이라도 지어주려고 했는데 제가 돈을 건네자 기겁을 하며 우성이는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괜찮아요, 사장님. 저 거지 아니에요. 거지라니 이놈아. 아저씨가 자식 같고 손주 같아서 주는 돈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저 알아요. 물론 사장님하고 아줌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시장 사람들 중 대부분이 절 불쌍한 애나 거지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안 불쌍해요. 저 아빠한테 버림받지도 않았고 저희 엄마 자식한테 공병이나 죽게 시키는 한심하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저희 엄만 세상에서 절 제일로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엄마 이야기를 묻길래 제가 엄마가 아프시다고 대답하면 늘 엄마를 무책임한 부모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전 이제 사람들이 엄마에 대해 물어도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제 아내와 전 우성이가 왜 부모 이야기를 하기 싫어했는지 알게 됐어요. 자존심 강하고 엄마를 무척 사랑했던 우성이는 동정받거나 무시받고 싶지도 않았고 엄마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싫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성이가 너무 기특하고 가여워 아내는 우성이를 와락 껴안고 달래주었죠. 아휴, 딱한 거. 그동안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이러누. 우린 널 거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 엄마에게 손가락질할 생각도 없다. 다만 사람이 사정 딱한 사람을 가여워하는 건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가져야 하는 당연한 마음이란다. 지금은 싫겠지만 측은지심이라는 건
사실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좋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널 딱히 한다고 상처받지 마라. 우린 언제든 널 돕고 싶어하는 네 편인 사람들이야. 당시 우성이가 아내의 말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자기 편이라는 사실만은 알아준 것 같았죠. 왜냐하면 우성이를 알게 된 지 1년 뒤 자신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우성인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달려와 도움을 청해 주었거든요. 어느 주말 막 점심 장사를 끝낸 시간에 우성인 다급히 가게 문을 열고 우리에게 달려와 대뜸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깜짝이야. 우성이 아니냐? 오늘 웬일로 빈병 주우러도 안 돌아다니더니 왜 이렇게 다급하게 나타나? 무슨 일 있어? 사장님, 저희 엄마가 너무 아프세요. 계속 기력도 없으시고 식은땀만 흘려요. 아무래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저 병원비로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어리다고 무책임하게 무작정 달라는 거 아니에요. 빌려만 주시면 제가 매달 빈병 판도 모아서 5만 원씩 갚을게요. 네? 이러다 저희 엄마 돌아가실까 봐 저 너무 무서워요. 우성이는 흘러내리는 눈물 콧물을 닦을 생각도 안 한 채 제 팔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어요. 13살밖에 안 된 것이 병원비가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마 자기 딴은 큰돈이라고 생각한 금액을 내뱉은 것 같았죠. 상황이 다급하긴 한 것 같아 저는 우선 우성이의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알겠다. 앞장서거라. 우선 이 아저씨랑 같이 엄마 계신 너희 집으로 가자. 아저씨가 직접 봐야 네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갈 것 아니니? 저는 아내에게 가게를 맡긴 후 우성이의 뒤를 따라 우성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남은 손님 때문에 가게를 차마 못 비우던 아내는 가게 문 앞까지 따라 나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배웅했죠. 골목골목을 헤치며 도착한 우성이의 집은 낡은 단칸방이었어요. 집안을 둘러볼 새도 없이 저는 우성이를 따라 집에 뛰어들어가 우성이 모친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우성이 말대로 의식도 몽롱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이 당장 병원으로 옮기기부터 해야 할 것 같더군요. 저는 택시를 부른 뒤 우성이 엄마를 등에 들쳐업고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 우성이 엄마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즉시 우성이 엄마를 입원시켰고 우성이가 걱정됐는지 아내 또한 뒤늦게 가게를 일찍 정리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죠. 입원 수속을 밟은 뒤 병실로 돌아온 우리는 자기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던 우성이를 보고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병원 왔으니까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치료받고 약도 먹으면 금방 건강해질 수 있어. 엄마, 내가 꼭 지켜줄게. 그러니까 절대 놔두고 아빠처럼 가면 안 돼. 알았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조숙해졌다고 해도 아이는 아이더라고요. 엄마가 세상을 떠날까봐 많이 두려웠는지 우성이는 아직 말할 힘도 없는 자기 엄마를 붙잡고 서럽게, 아주 서럽게 울고 있었죠. 치료를 위해 우성이 엄마는 장기간 입원을 해야 했어요. 기운을 조금이나마 차린 입원 다음 날 우성이 엄마는 문병을 간 저와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가정사를 말해주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아들을 많이 챙겨주셨다고 들었어요.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몸뚱이가 이 모양이라 인상커녕 애가 돈 벌러 다니는 걸 말리지도 못하고 집에만 누워 있었네요. 제가 참 못난 엄마입니다.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애가 얼마나 의젓하고 착한지 어머님께서 애를 얼마나 바르게 키우셨을지 눈에 다 선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우리 애가 정말 의젓하고 착한 아이긴 하죠. 애 아빠라도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애를 고생하게 두진 않았을 텐데 우성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미어져요. 전 연애 시절에 혼전 임신을 했는데 애 아빠가 제가 임신 4개월 때 오토바이 퀵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로 먼저 가버렸거든요. 원래
아들 말고 딸인 저는 자식 취급도 잘 안 해주던 부모님은 미혼모는 절대 인정 못한다면서 절 돕긴커녕 집에서 쫓아내셨죠. 우성이를 낳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애를 키웠는데 어제 들으셨다시피 제가 희귀 난치병이 있어요. 몸이 약해서 자꾸 쓰러지니까 일터에서도 잘리고 돈이 아까워서 병원 안 가니까 몸은 자꾸 악화되고 결국 집에서 숨만 붙은 채로 누워있는 신세가 된 거죠. 국가 보조금을 받아도 자꾸만 쓰러지니 그때마다 병원비로 그 돈을 다 날리게 됐어요. 그 와중에 착한 우리 우성인 어떻게든 자기가 절 먹여 살리겠다고 빈병을 주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돈이 없으면 저는 둘째치고 우성이까지 굶길 판이니 애를 그냥 두는 제 자신이 죽일 듯이 밉더라고요. 살 곳은 있어야 하니 지금 남은 돈으로 겨우겨우 단칸방 월세만 내고 있는데 그 돈마저 떨어지면 우성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벌써부터 막막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두 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우성이 혼자 이 험난한 세상에 두고 떠나는 일만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원비 말인데요. 제가 당장은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언젠간 꼭 갚겠습니다. 괜찮아요. 병원비는 저희가 전부 부담할 테니 어머님께선 우선 건강 회복하는 데만 신경 쓰세요. 우성이를 혼자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강 회복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하지만 그 큰 돈을 어떻게... 제 아내 말 들으세요, 우성이 어머니. 앞으로 건강 찾고 돈을 버신다고 해도 우성이 공부시키고 키우는데 먼저 쓰셔야죠. 그것보다 부모로서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도 자식을 둘이나 키워봐서 부모된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성이 어머니, 저희가 비록 남이긴 하지만 우성이 참 많이 좋아하고 아낍니다. 아무리 돕고 싶어도 애가 하도 질색팔색을 해서 더 못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성이가 먼저 도움을 청해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우성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거절치 말아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아내는 이미 상의 끝에 우성이 엄마의 병원비를 비롯해 앞으로의 생활비를 도와주기로 다짐했어요. 모르면 몰랐지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저는 어린 시절 제가 받았던 어른들의 도움처럼 우성이가 한 사람의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마침 연말이 가까워져 아내와 저는 매년 다른 곳에 기부하던 돈을 이번엔 우성이 엄마의 병원비로 쓰기로 했죠. 꾸준히 문병을 가며 우리 부부는 우성이 모자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입원 후 우성이 엄마의 병원비를 수납해보니 아무래도 희귀 질환인지라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우성이가 말했던 500만 원을 훌쩍 넘어섰더군요. 수납을 마치고 온 저를 보며 우성이는 해맑은 얼굴로 물었어요. 사장님, 병원비 얼마나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5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인 것 같아서 500만 원이라고 말했는데 혹시 500만 원 넘었어요? 아니, 딱 500만 원 나왔어. 100원도 안 넘고. 우리 우성이 완전 천재인데 벌써부터 병원비도 딱딱 맞게 계산할 줄 알고. 우성이 네가 네 엄마를 살린 거야. 아주 장해. 저는 우성이에게 정확한 금액에 대해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을 뿐더러 아이에게 괜한 부담을 지워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우성이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다음 달의 어느 날 우성인 정말로 우리에게 5만 원을 가져다 주러 오지 않았겠어요? 아저씨, 여기요. 이번 달치 5만 원치예요. 저 돈 마련하려고 빈병 정말 열심히 주었어요. 그날은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병을 주러 얼마나 돌아다닌 건지 얼굴이 추위 때문에 빨갛게 얼어붙었더군요. 놀란 아내는 눈물을 참지 못하며 우성의 얼굴에 자신의 손을 얼른 가져다 댔죠. 저는 5만 원을 다시 우성의 주머니에 넣어주며 말했어요. 이놈아, 아저씨가 갚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약속한 돈은 갚아야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예전에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무리 가져오지 말라고 해도 우성이는 해가 지난 다음에도 꼬박꼬박 돈을 갚았습니다. 당시 저와 아내는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고 있던 우성이 엄마에게 병원비, 생활비, 월세를 전부 보내주고 있었는데 정작 우성이가 빈병 죽기를 멈추지 않으니 속이 타들어가더군요. 결국 저는 우성이에게 호통까지 치고 말았죠. 이놈아, 그만 가져와.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벌써 중학생이야.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왜 자꾸 공병만 주우러 다녀? 아저씨가 공부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우성아, 어떻게든 약속한 돈을 갖고 싶어하는 네 올곧은 마음은 잘 알겠다. 이 아저씨도 너무 기특하게 생각해. 그런데 네가 지금 5만 원 벌겠다고 공병 주우면서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네 또래 애들보다 나중에 더 뒤처질 가능성만 커지는 거야. 언제까지 병 죽고 하루에 1,000원, 2,000원만 벌면서 살 거야? 그 돈으로 평생 병을 안고 살아야 하는 네 엄만 어떻게 책임질 거니? 네가 나한테 진 빚을 정 갚고 싶다면 그래, 알았다. 내가 받으마. 대신 5만 원 말고 성적표로 가져와. 아저씨가 네가 공부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검사하게 다달이 학교에서 본 쪽지시험 성적표라도 가져오란 말이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린다면 네가 힘들게 벌어다 준 5만 원보다 그게 더 나랑 아주 말 기쁘게 해줄 거다. 우성아, 사람은 항상 지금만 보고 살면 안 돼. 미래를 보고 살아야지. 너도 언젠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른이 되려면 우선 너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하는 거야. 아저씨 말 알아들었어? 앞으로는 돈 말고 성적표 가져오겠다고 약속해. 제가 으름장을 놓자 그제야 우성이는 감사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때부터 저와 아내는 우성이에게 필요한 문제집, 책, 학원비까지 능력이 되는 한에서 교육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전부 지원해 주었어요. 점점 건강이 나아지고 있던 우성이 엄마는 우리에게 찾아와 고맙다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었는데 아내는 그런 우성이 엄마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죠. 우성이 엄마, 고개 들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말 하나만큼의 어른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고맙고 미안해할 시간에 열심히 약 먹고 치료해서 얼른 건강해질 생각이나 해요. 그게 우리랑 우성이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길이에요. 그 뒤 우성이는 정말로 꾸준히 성적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성이는 이를 악물고 공부에 집중하더군요. 워낙에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됐으니 우성이의 성적은 밑바닥이었는데 이 녀석이 기특하게도 정말 한다면 하는 녀석이더라고요. 게다가 타고난 머리가 좋았던 건지 서서히 성적을 올리던 녀석은 중학교 3학년이 돼서는 전교에서도 상위권에 들 만큼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죠. 우성이 성적이 오를 때마다 잔뜩 들뜬 표정으로 우리 가게에 찾아오곤 했어요. 아저씨, 아줌마, 저 성적 또 올랐어요. 이게 다 두 분 덕분이에요. 어디 보자. 아이고 장한 거. 이게 왜 우리 덕이냐. 열심히 공부한 네 스스로 이뤄낸 거지. 에이 기분이다. 오늘 저녁엔 이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주마. 우리 우성이 뭐 먹고 싶어? 전 아저씨랑 아줌마가 해주시는 뼈해장국이요. 이놈아, 아이 넌 맨날 먹는 해장국 질리지도 않니? 전 세상에서 여기 뼈해장국이 제일 맛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우성이의 성적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와 저는 마치 친자식의 일인 듯 기뻐 괜찮다는 우성이를 끌고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옷을 사준 날도 있었어요. 미주 넌 좋겠다. 네 아들 꿈이 의사라더라. 자기 엄마처럼 아픈 환자들 병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근데 요즘 우성이 성적 보면 정말 의대 갈 것 같던데? 이게 다 언니랑 오빠 덕분이지. 이렇게 나 취직도 시켜주고 우리 우성이 공부도 시켜주고 난 아마 죽을 때까지 언니 오빠한테 은혜를 갚아도 받은 걸 다 못 돌려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그쯤엔 우성이 엄마의 건강도 정말 많이 호전되어 우성이 엄마는 우리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일하던 직원 한 명이 그만두어 구인을 하던 와중에
우성이 엄마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더 이상 우리에게 폐만 끼치고 싶지 않다며 우리를 돕고 싶다고 했죠. 저보다 12살, 아내보다 10살이 어렸던 우성이 엄마는 우리에게 언니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특히 자신을 살갑게 보살펴주던 아내를 마치 친언니처럼 따르더라고요. 기특하게도 우성이는 서울에 있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우린 우성이 모자를 저희 집으로 초대해 거하게 축하 파티까지 벌였어요. 당시 우성이네가 단칸방에서 작은 빌라 전세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먹고 놀기엔 비좁았거든요. 워낙 가게뿐 아니라 집에도 많이 오갔던 사이라 당시 서울로 돌아와 직장 생활을 하던 우리 아들, 딸도 우성이 모자와 친분이 깊어진 상태였죠. 장하다 우리 우성이. 난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자, 이제 너도 성인이니까 한 잔 바꿔라. 이게 전부 두 분 덕분이에요. 첫 등록금까지 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 은혜는 평생 두고두고 꼭 갚을게요. 우리 세 번째 자식 일인데 당연히 첫 등록금은 우리가 내줘야지. 고마워 언니 오빠.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 우성이 등록금은 내가 감당할게. 나 더 이상 염치 없는 엄마 만들면 안 돼. 알았지? 우성아, 의대 입학하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해. 아유, 우리 아버지랑 엄마가 너를 어찌나 아끼시는지. 가끔은 나랑 유나가 아니라 우성이 네가 우리 부모님 친자식 같다니까? 오빠 말이 맞아. 이제 하는 말인데 오빠랑 나랑 고작 10대인 널 질투한 적도 있었다니까? 그래도 우리 우성이 이 누나가 심하게 아끼는 거 알지? 그럼 형 누나 나도 무지무지 사랑해. 엄마야, 아버지 얘 소맥 2잔 마시고 벌써 취했나 봐요. 에이 그래, 이참에 이 누나가 다 큰 동생 한번 안아보자. 처음 마신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우성인 우리 아들과 딸을 마구 껴안았고 자기 엄마와 저와 아내의 볼에 뽀뽀까지 해댔습니다. 우린 그 모습을 사진까지 찍어 넘겼고 한동안 그 사진으로 인해 우성이는 가족들의 놀림감이 되어야 했죠. 우성인 힘든 의대 생활과 대학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과정까지 전부 마친 뒤 자신이 나온 대학의 대학병원 의사로 남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내와 우성이 엄마는 번갈아 가며 도시락을 싸다 주고 저는 우성이 엄마가 모자라 했던 학비를 억지로 찔러주며 우성이의 성장을 끝까지 도왔죠. 훌륭한 의사가 된 우성이를 보며 아내와 저는 가끔 감격에 차오르곤 했어요. 아저씨, 아줌마, 제가 한우 좀 사왔어요. 아이고, 바쁜 의사 선생님이 명절에 얼굴 비추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뭐 이런 비싼 선물까지 사왔어? 이게 뭐야? 용돈까지 넣었어? 예, 됐어. 나랑 우리 양반이랑 노후자금 넉넉해. 그래도 그냥 받아주세요. 제가 가끔 선물이야 사온다지만 두 분이 제가 그동안 도움받은 돈 갚는데도 기억화 안 받으시니까 제가 이런 걸로밖에 잘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유, 우리가 네 두 번째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자식 키운 값을 어떤 부모가 되돌려 받는다니? 그냥 받아 언니.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자식의 큰 기쁨 중 하나라잖아. 우리 명절에도 다 같이 모이며 여전히 돈독한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비록 저희 아들은 회사를 나와 하던 사업이 잘 안 돼 이혼까지 당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딸은 사이가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려 마찬가지로 어려운 형편이 되긴 했지만 애들은 어떻게든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성이는 그런 저희 아들과 딸을 찾아가 몰래 빚도 갚아주고 아들과 종종 술도 한 잔씩 기울이며 동생으로서 애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더라고요. 게다가 사정이 조금 풀린 애들이 다시 우성이에게 돈을 갚으려 하자 우성인 저와 아내에게 받은 은혜를 되돌려 주었을 뿐이라며 끝까지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고맙던지 저와 아내는 그날 우성이가 일하는 병원까지 찾아가 우성이에게 밥을 사주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성이가 35살이 됐던 해 저희 집에 놀러왔던 우성이가 대뜸 이러더군요. 아저씨, 얼굴빛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요새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전혀 없어.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하고
가끔 소화가 안 되는 정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지. 걱정하지 마라.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우성인 자꾸만 제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더군요. 일하느라 피곤해서 계속 거절했더니 우성인 나중엔 매일같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 검사를 받으라고 채근하더라고요. 알았어. 거참 그놈 누가 의사 아니랄까봐 걱정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구나. 결국 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성이가 미리 예약해놓은 시간에 우성이가 일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는 무려 간암 초기였던 겁니다. 젊었을 적 위암을 크게 겪고 완치까지 받았기에 제가 또 다른 암에 걸릴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심장이 철렁하더군요. 고맙다 우성아. 너 아니었으면 우리 양반 큰일 날 뻔했어. 간암은 초기에 발견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어떻게 그걸 딱 알아봤니? 저도 혹시나 싶었는데 그나마 초기라고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교수님 정말 실력 좋으세요. 수술 받고 항암 치료만 한동안 병행하면 될 거라니까 두 분 다 너무 걱정 마세요. 그때 우성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간암이라는 게 한참 때가 늦어서야 발견되는 일이 많다고 들었으니까요. 저와 아내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또한 우성이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수술 일정을 잡았고 위암 때와 달리 초기 수술이었기에 며칠 뒤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회진 때 저를 보러 온 교수님께서 너털 웃음을 지으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김우성 선생과 아주 가까운 관계시라면서요? 김우성 선생이 절 몇 번이나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 같은 분이니 꼭 잘 좀 부탁드린다고 머리 숙여서 부탁을 하고 가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도 하루에 몇 번씩 제 병실을 들여다봐주던 우성이가 더더욱 고맙고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암투병을 시작하며 가게 나가기를 그만뒀어요. 아내 또한 저를 보살피며 가게는 거의 우성이 엄마에게 맡겨둔 상태였죠. 그동안 우성이는 매일 전화해 제 건강 체크를 했고 거의 전담 주치의 마냥 일주일에 한 번은 저를 찾아와 상태를 확인하고 제가 약은 잘 챙겨 먹는지 밥은 어떤 걸 먹는지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로 꼼꼼하게 저를 챙겨주었어요. 걘 이젠 괜찮대도 아직 내 병도 그렇게 체크를 해대. 정말 꼼꼼한 애야. 오빠, 가게 걱정은 마. 내가 잘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암에 걸렸대도 계속 집에만 있기 심심하지? 심심하다기보단 어차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가게도 그만뒀으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드네. 나 어렸을 적에 살던 동네는 공기 좋은 시골이었는데 비록 가난하긴 했어도 집 앞 텃밭에서 어머니가 직접 심고 키우신 상추며 나물이며 그거 따서 요리해 먹던 고즈넉한 전원 생활이 요즘 따라 참 그리워. 이 양반이 요새 자주 시골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영감 건강을 위해서라도 나도 슬슬 너한테 가게 완전히 맡기고 괜찮은 귀농터가 있는지 알아나 볼까 싶어. 한편 전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계속해서 귀농 생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성이 모자가 가볼 때가 있다며 저와 아내를 불러내더군요. 우성이는 차로 1시간도 더 떨어진 경기도의 외딴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 가냐는 저와 아내의 물음에도 두 사람은 그저 웃기만 했죠. 그리고 목적지에 거의 다 온 건지 갑자기 조수석에 있던 우성이 엄마는 우리에게 각각 안대를 하나씩 건네주었어요. 언니, 오빠, 얼른 이거 하나씩 껴. 대체 뭘 보여주려고 이런 걸 끼래? 아유, 참 노인네들 참 말 많네. 이 동생 한번 믿고 그냥 껴 좀. 우성이 엄마의 너스레에 저와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안대를 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듯 차가 멈췄고 시동을 끈 우성이는 저를 부축해서 차에서 내리는 걸 돕더군요. 우성이 엄마는 제 아내가 내리는 걸 돕고 있는 것 같았죠. 제가 셋을 세면 벗으세요. 아셨죠?
하나, 둘, 셋, 짜잔! 그리고 안대를 벗고 우성이의 선물을 본 아내와 저는 놀라서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그곳엔 마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아기자기하고 예쁜 2층짜리 전원주택이 자리에 있었어요. 넓은 마당과 한쪽엔 작은 텃밭까지 마련되어 있었죠. 놀란 우리를 보며 우성이는 환하게 웃더라고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저씨께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저도 의사로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두 분이 사실 만한 곳을 알아봤어요. 서울에서 그리 멀지도 않고 공기 좋고 한적한 곳을 찾다 보니 여기가 딱이더라고요. 비록 건물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직접 짓지 못했는데 원래 있던 주택을 죄다 리모델링 공사한 거예요. 아줌마도 이젠 거의 가게 나오지 않으시니까 앞으론 두 분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한 노후 보내시라고 제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기 있는 게냐?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큰 선물을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받니? 아저씨, 저 이 주택 선물해드릴 생각하면서 정말 신났어요. 그동안 제가 아저씨 아줌마께 받은 은혜 전부는 아니어도 이렇게라도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는데요. 저 두 분 아니었으면 의상커녕 학교조차 제대로 졸업도 못하고 길거리나 전전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엄마조차 제 곁에 없었을지도 모르고요. 두 분은 저랑 저희 엄마 인생을 벼랑 끝에서 구원해준 은인들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것 중 빙산의 일각이라도 이렇게나마 갚게 해주세요. 그래 오빠, 우리 아들 마음 꼭 좀 받아줘. 나도 오빠랑 언니 아니었으면 지금껏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아들 옆에 있지도 못했을 거야. 우리 아들 훌륭하게 잘 키워줘서 나한테 일자리도 주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내게 친언니, 친오빠 같은 존재가 돼줘서 정말 고마워.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나 진짜로 자주 놀러 올게. 빈병 죽고 다니던 그 조그맣던 어린애가 언제 이렇게 다 커서 날 울리니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우성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저씨가 한번 안아보자. 이 아줌마도 같이 안아보자. 기특한 건 넌 우리 막내 아들이나 다름없는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란다. 정말 고맙다.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그치지 못하던 저와 아내를 우성이 모자는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돈을 떠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까지 정성을 다해준 우성이의 마음이 더없는 감격을 안겨주었죠.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우린 우성이가 마련해준 주택에서 더없이 평온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다행히 저는 건강이 아주 많이 호전되었어요. 전부 제 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공기 좋은 곳에 집까지 마련해준 우성이의 덕분이죠. 다행히 불행한 시기를 겪었던 제 아들과 딸의 상황도 많이 나아져 저 아내는 늙음하게 잠시 얻었던 자식 걱정도 한결 덜어놓을 수 있었어요. 아들과 딸은 지금도 우성이를 만날 때마다 도와준 돈을 갚겠다고 성화인데 제발 돈을 받아라, 싫다 안 받겠다 하는 요상한 기싸움을 벌이는 새아이를 보면 참 우애가 남다르다 싶어 웃음이 나오곤 하죠. 우성이는 여전히 성실한 의사로 일하고 있고 우성이 엄마 또한 저와 아내에게 물려받다시피 한 뼈해장국 가게에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가끔씩만 가게에 얼굴을 비추곤 하는데 직원들을 고용해 거의 혼자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으면서도 우성이 엄마는 정해진 월급 외엔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네요. 가게는 아내와 제 것이고 자신은 월급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아내가 억지로 월급을 훨씬 많이 넣어주고 있긴 하지만 사업자를 그냥 물려주겠다고 해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걸 보면 우성이나 우성이 엄마나 참 올곧고 고집센 게 아주 붕어빵이라니까요. 우성이 모자는 이사한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곤 하는데 얼마 전엔
아주 귀한 손님을 데리고 왔더군요. 오빠, 언니, 인사해. 우리 며느리 되라 아가씨야. 그 사람은 바로 우성이의 예비 아내였습니다. 우성이는 그 아가씨에게 잔뜩 들뜬 우리를 이렇게 소개했죠. 두 분이 없었으면 난 이렇게 잘 자라서 당신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야. 두 분은 내 또 다른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들이셔. 이곳 형 누나도 내 친형제나 다름없고. 그래서 꼭 당신을 두 분께 인사시키고 싶었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도 첫인사 자리에서 두 분을 꼭 뵈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자신들이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라고요. 두 분은 아직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고 계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가씨가 어찌나 참한지 우성이 이놈이 여자 보는 눈이 아주 훌륭하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우성인 올가을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디 우성이가 앞으로 자신을 빼닮은 아이도 낳고 어린 시절 힘들었던 만큼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이어가길 바라며 아내와 저는 우성의 영원한 후원자로서 또한 우성의 엄마의 언니 오빠로서 든든히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려면 저는 또다시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건강관리에 힘쓰고 아내 또한 큰 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세상의 미래는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아주 오래전 마음씨 좋은 어른들의 후원은 저희 삼형제를 남을 도울 줄 아는 어른으로 키워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엄마를 끔찍이 위했던 한 꼬마를 후원해 결국 우성이는 환자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죠. 이렇게 여러 사람의 선의가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또 커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준다면 세상엔 도움의 손길이 가닿을 수 있는 장소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은 마치 우성이로 인해 크나큰 인생의 반전을 맞이한 저처럼 언젠간 선의를 베푼 여러분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으니 항상 어려운 사람들, 특히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데워드렸길 바라며